어르신들 고생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 힘내시고요. 오늘 또 보람찬 하루, 힘찬 하루가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오늘부터는 이 핵심 요약집이 나왔기 때문에 핵심 요약집을 가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테니까 준비할 때 핵심 요약집은 꼭 지참해서 오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 핵심 요약집 위주로 1페이지부터 한 39초까지 나가고 진도를 마칠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국토계획법부터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순으로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그러면 한번 준비를 해 보시죠. 요약집 준비됐나요? 자,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이 요약집만 가지고 대비를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약집을 시험 볼 때까지 한 6번 반복적으로 보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면 공법은 충분히 좋은 점수로 통과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요약집이 아주 충실하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요약집을 가지고 하더라도 손색이 없도록 해놨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반복적으로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1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요약집은 이렇게 단원별로 국토개법이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순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저 뒤에는요, 저 뒤편에는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내용들을 비교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7편에서는요, 한번 보고 올까요? 여러분이 아직 한 번도 보지 않으리라 생각하니까 한번 저 뒤쪽 같이 보고 봅시다. 몇 편이냐면은 234페이지 234쪽 보면은 공법상 비교할 만한 것들, 재정 목적, 그리고 그 234페이지 공법상 지정권자, 수립권자, 승인권자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비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런 것들 좀 자주 봐놓으시면 좀 공법을 잡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자꾸 써보시고 짝짓해서 좀 기억을 하도록 하는 거 좋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요. 쭉 넘어가서 보시면 243페이지 공법상 여러가지 취약권들 헷갈리기 쉬운데 그거 다 시험에 나올 것들입니다만은 비교 정리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행 강제금이 건축법하고 농지법이 나오는데 비교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248페이지 공법상 중요한 면적 규정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구구단처럼 달달달 외워야 될 겁니다. 248페이지, 249페이지, 250페이지, 251페이지 이런 면적 규정은 짝짓해서 좀 기본적으로 뭐랬다 넣도록 하셔야 되겠고, 252페이지 그 실효 규정 있지 않습니까? 공법상 그리고 국토개법하고 건축법에 실효 규정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짝짓해서 수치를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고요. 효력 발생 시기도 잘 비교를 해가지고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공법상 수용 파트가 우리 4가지 법에 나오죠. 공치법, 일반법이고 우리 개별법의 4가지 법을 통해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헷갈려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비교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공법상 그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적용 문제, 그 국토개법, 건축법, 농지법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 보면은 공법상 중요한 그 인원수 몇 명인가 몇 명인가 이런 거 아주 여러분들 공부할 때마다 헷갈리잖아요. 그것들을 한눈으로 비교해서 공부하시도록 머릿수를 싹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매수청과 여기저기 막 혼재해서 나오는데 그걸 비교해서 중요한 것들, 시험에 나올 것들을 총망라해서 262페이지까지 비교 정리해놨습니다. 이게 정말 알찬 자료라가 아니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정리를 하신다면 공법은 걱정 끝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 봐봐야 혼란만 가중되니까 누가 자료 주면 다 던져버리세요. 그 시간 있으면 이 요약지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자료 봐봐야 혼란만 가중되고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있으면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보고 두 번 더 보고 5번, 6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 가장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1페이지부터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되도록 이렇게 공부가 여러분들이 됐으니까 키포인트를 잡아서 정리를 해 나가되 수업은 짧게 하고 그리고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매주 공법은 쪽지 시험 10문제를 추려가지고 한 3시간 정도 강의하고 3시간 반 정도 한 10분 시험 보고 나머지 해설 강의하고 마치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그러면 2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상 12문제 나오죠. 거기다 12문제 일단 써놓으시고요. 이 12문제 나오면 최소한도 10매 이상 마치도록 공부를 하셔야겠는데, 먼저 용어의 뜻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21개 용어의 뜻은 달달달 해가지고 키포인트를 잡아 놓으셔야 되겠죠. 자, 키포인트 잡아가면서 보겠습니다. 국토개법령에서는 12문제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용어의 뜻 정의 21개, 이건 꼭 시험에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달달달 해 두셔야 돼요. 첫째, 광역 도시계획 뜻이 나오죠. 광역 도시계획에서 키포인트는 바로 국장과 도의사가 지정해 놓은 광역 계획권이 있다. 광역 계획권이 있다면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계획이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광역시도 아니고 특별시도 아니고 어떠한 장소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냐? 광역 계획권. 이걸 꼭 아시고, 이 광역 계획권은 누가 정합니까? 국장하고, 이따 나옵니다만은 국장하고 도사만 지정을 하게 된다. 이 정도는 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군계획 나오죠. 도시군계획에서 뜻, 이것을 수립하게 된 행정구역은 이미 6개로 설정이 되어 있죠. 6개를 알고 계셔야 돼요. 6개. 특, 광, 특, 시, 군. 이때 군은 광역시 내에 있는 군을 포함할까요? 제할까요? 그렇습니다. 여기 광역시 나와버렸으니까 광역시 내에 있는 군은 제해. 이걸 거 아시고, 그리고 이 도시 군계획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두 가지 무엇인가 이걸 아셔야 되겠죠.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됩니까? 도시 군 기본계획하고 도시 군 기본계획하고 도시 군 관리계획. 그래, 기본하고 관리로 구분되지 광역 도시계획은 도시군계획에 속하지 않는다. 이걸 꼭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 계획과 관해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역시 그걸 수립하게 되는 행정구역 단위는 똑같다. 특, 광, 특, 시, 군. 이때 군은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할까요? 제할까요? 제한다. 그리고 이러한 6가지 행정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밝혀주고, 그 다음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며, 그 다음에 무슨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가? 바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게 중요해요. 광역 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서가 되는 거 아니다.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서가 되어서 관리계획에 지침을 내면 지침을 수행해가지고 이 계획을 통해서 그 각각 개별 도시의 군의 토지용을 결정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관리하게 될 때 어떤 내용을 결정해서 관리하느냐? 개발할 것하고, 그 다음에 정비할 것하고, 그 다음에 보존할 것을 결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용 계획이 무엇이냐 하면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 도시군관리를 통해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이 총 몇 가지가 있는가? 6가지가 있다. 이 6가지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 6가지를 약자로 뭘 합니까? 용, 기, 사, 지, 입. 이걸 여러분은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고 깨뜨리고 계셔야겠고, 이게 함주로 꼭 나오죠. 이때 용은 용도 지역이죠. 용은 용도 주구죠. 그래, 이것의 지정과 변경. 이걸 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는가?
도시 군관리계. 이때 용도 지역 용도지구 이랬었는데 이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용도 지역의 명칭도 종류도 여기에서 연계해 가지고 알고 계셔야 되죠. 그리고 이 용도지구의 종류도 역시 여기서 뽑아내 가지고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그래 이때 용도지역이라 하는 것은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크게 도, 관, 농, 자. 이때 도가 뭡니까? 도시죠. 그 다음에 관리죠. 이게 농리 뭔가요? 농업진흥적입니까? 농림적입니까? 농림적이다 이거.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적이다. 이때 도시는 다시 세분되어지는데 그 명칭이 어떻게 되는가? 가늘세 나눌 뿐. 도시에 있는 토지의 쓰임새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 나눠지게 되면 무엇으로 나눠집니까? 주거적, 상업적, 그 다음에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역으로 세분되죠. 이때 주거지역은 다시 세분됩니다. 전용 주거지역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준 주거지역이 있죠. 근데 또 전용 주거지역은 또 세분되죠. 몇 종 몇 종으로 세분됩니까? 1종하고 2종까지만. 3종은 없다. 근데 일반 주거지역은 몇 종 몇 종으로 세분됩니까? 1종, 2종, 3종까지 세분되죠. 준 주거지역은 세분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더 이상 세분 안 되죠. 그 다음에 상업적 네 가지로 세분되지 않습니까? 중심, 일반, 유통, 그 다음에 근린. 이 명칭도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상업적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적으로 세분되는 것이지 전용 상업적 이런 거 없다. 준상업적 없다. 이런 것도 주의를 요한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적 세 가지로 세분됩니다. 세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전용 공업적, 일반 공업적, 그 다음에 준공업적이 있다. 더 이상 세분 안 되는 것이다. 녹적 세 가지로 세분되죠. 세 가지 뭐가 있습니까? 자연 녹지적, 그 다음에 생산 녹지적. 순서대로 해볼까요? 보존 녹지적, 생산 녹지적, 자연 녹지가 있다. 보생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관력도 세분되는데 명칭을 아셔야 됩니다. 뭐뭐 있습니까? 보전, 생산, 계획관리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농림적 세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 보존 세분 안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까지를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용도적의 종류를 하고 이런 것들은 국토개법상 용도지를 하는 바 이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이 용도적 하면 이걸 의미하고 이것이 하면 용도적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이러한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합니다만은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하고 시도사하고 디도시장이 하죠. 그네들이 이 국토개법령상 이걸 국토의 계획 및 법률 이 법률에서 이렇게 용도적 명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관농자 보생계 도관농자 주상공로 보생계 이렇게 해서 국토계획법률에서 그 명칭을 정하고 있고 이것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법령 이렇게 해요. 국토계획법령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이건데 바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용도지역은 새로이 신설해서 지정할 수 없다라는 거. 국장과 시도사, 대도시장이라도 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용도지역은 새로이 신설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지정이 되게 될 때 바로 지정 목적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정하게 될 때 지정 목적 그리고 지정에 따른 여러 가지 행위 제한 지정에 따른 바로 검폐율과 용도를 취해도 한도 이걸 알고 계셔야겠는데 먼저 자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지정 목적 무슨 주택 중심으로 그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데다 정할까요? 그렇죠. 단독주택 중심 2종은요. 공동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 환경을 바로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한다.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그냥 저기 눈을 한번 찍고 봅시다. 이왕의 본짐에 몇 편이냐면은 지정 목적 이따 안 볼 테니까 25페이지 있습니다. 25페이지 찾았나요? 25페이지 보면 지정 목적을 다시 한번 눈으로 찍어주십시오.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2종은 공동주택 중심. 양환입니까? 편리한입니까? 양환, 이걸 꼭 기하시고 편리한 하면 되겠습니다. 양환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데다 제한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 전용은 양환입니다. 양환. 그 다음에 자 일반은 뭘까요? 편리한이죠. 그래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연립주택 단지를 만들고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다 정하는데, 이거는 다시 세 가지 세분해서 정하죠. 1종, 2종, 3종 있는데 1종 일반 주거지역은 무슨 주택 중심으로요? 저층주택 중심. 저층주택이라는 것은 몇 층 이하를 말할까요? 4층 이하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주로 연립택인 4층 이하를 건축하도록 그 아름답게 그 편리한 공간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지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은 뭘까요? 중층주택 중심입니다.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 지향하는 것이고, 중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5층 이상부터 5층부터 시작해서 29층까지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알겠죠? 몇 층부터요? 이건 4층 이하를 생각하면 되고, 중층이라는 것은 5층 이상부터 29층까지를 좀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 뭐냐? 3층입니다. 고층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30층 이상을 말해요. 그래서 중고층이라고 하면은 5층 이상부터 뭐 30층 이상을 쭉 올릴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파트 30층 이상도 들어설 수 있는 땅은 주로 어디냐?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준주거지역 있지 않습니까? 준주거지역은 바로 이런 상업지역에 있는 땅하고 주거지역에 있는 땅에 완충지대가 되도록 하는 땅으로서 여기는 주거기능을 유지를 하되 상업기능하고 업무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이런 것들을 꼭 지정 목적으로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업적 중 중심 상업적은 주로 어디다 정하느냐? 도심에 따라 정하죠. 부도심에 따라 정하죠. 자, 그리고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그래 이때 상업이 나오고요, 심이 나오잖아요. 심이. 그러면 심이 나오고 상업이 나오면 중심 상업적이다. 이렇게 짝짓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반 상업적은 일반적인 상업 업무기능 담당 필요적 있다 한다. 그때 일반이 나오고 상업이 나오고 지역이 나오면 일반 상업적은 지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유통상업적은 도시 지역 간 바로 그 유통 기능을 증진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합니다. 유통 나오면 무조건 유통 상업적이다.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근린 상업적이 아주 잘 나오는데, 근린 상업적은 근린 쪽에서의 뭐라고 나옵니까? 근린이 나오고 근린 쪽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 필요적 있다 정한다. 이걸 꼭 알아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이 공업적 중 전용 공업적은 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정하느냐? 중화공업, 공해석 공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정말 심나는 공장을 법적으로 건축을 허용하자. 이런 땅에다 정한 것이 전용 공업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공업적이 잘 나오는데, 일반 공업적은 환경을 제하지 않는 공업 배치.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한다. 공업은 공장에 대해 생각하면 됩니다. 깨끗한 공장을 주로 건축토로 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그 다음에 이 준공업적은 짬뽕지대입니다. 이런 공간하고 주거적 상업적 완충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데, 경공업 등 가벼운 공장하고 주택도 주거기능, 상가도 상업기능, 그리고 업무시설, 업무기능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이렇게 하시고, 녹지적, 특히 자연녹지역이 잘 나오는데 시험 공부로서 알아주십시오. 자연녹지역은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 이 말 중에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자. 개발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데 따칭한다. 이걸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생산 녹적은 바로 농업적 생산입니까? 임업적 생산입니까? 공업적 생산입니까?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 유보적이었다. 그래 도시 애각지대에 바로 쓸만한 농지가 있다. 그런 농지에다가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어서 정한 땅이 생산 녹지로 정한다. 그리고 도시 애각지대 아직도 산이 있다. 그런 산을 자연환경이라 한다.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녹지적으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때 지정한 것이 보존 녹지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이 관리적 지정 목적을 보면은 이 도시적으로 지정하기 곤란하고 롱림적으로 지정하기도 곤란하고 자연환경 보조로 지정하기 곤란한 그런 적이다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관리적이다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도시에 준하여 농림적에 준하여 자연환경 보존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적이다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관리적은 다시 세 가지로 세분되는 바 세 가지 명칭을 보생계로 알아두시고 이때 계획관리적은 바로 도시적 근교에 있는 땅에 따지 하는 것이고 그래서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점으로서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을 허용하고 그리고 계획적 체계로 관리가 필요한 적이 있다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계획관리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생산관리적은 농림적에 준하여 그래서 농림적으로 정하기 곤란한 적이 있다 정한 것이 생산관리이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적에 준하여 그래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정하기 곤란한 적이 있다 지정해서 자연환경 보존적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적이 있다 하신 것이 보존관리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농림적의 지정 목적도 알아두셔야 되겠는데 이 농림적은 도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적과 산지관리법상 보존산지에 따라 정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자연환경 보존적의 지정 목적 7가지로 새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약자로 자수해 생, 문, 수, 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이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양 보전, 생태계 보전, 상선 보전, 문화재 보전,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겠다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적이다 이렇게 좀 지정 목적을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러한 용도 지역을 이왕에 보니까 우리가 이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컨대 여기 자연환경 보존적이다라고 지정해놨는데 그 위에다가 도시적이다라고 중복정할 수 있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도시적이다라고 정해놨는데 그 위에다 관리적이다라고 중복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용도적은 절대 서로 중복정할 수 없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용도 지역과 관해서 이 용도적을 정할 때는 아까 무순격으로 결정해서 지정하고 세분해서 지정한다고 그랬습니까? 도시 군 관리계획이지 기본계획이 아니다. 광역 도시계획이 아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용도 지역 중에서 층수 제한을 받는 장소가 있다. 바로 이 관리적은 무조건 4층에 밖에 못 진다. 몇 층에 밖에 못 진다고요? 4층. 그리고 이 녹지역 보생자 녹지역도 4층 이하밖에 못 지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도 몇 층 이하밖에 못 지는가? 4층 이하밖에 못 진다. 다만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에 등장하게 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정 10택과 단정 다세대가 한해서만 5층의 주택을 건축하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고 그런 경우 아니면 다 4층에 밖에 못 진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층수 제한을 받는 장소에 있어서는 건축물로 층수 산정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건축물로 층수를 계산할 때는 층수를 산정할 때는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할까요? 제할까요? 제한다. 그 다음에 이 건축물로 층업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물로 높이를 재가지고 몇 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할까요?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한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로 각 부분에 있어서 층수를 달리하고 있다면 그 건축물의 층수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로 층수로 간주를 한다.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층수를 제한받는 장소로서 용도지구 중에 자연취락주가 있다. 자연취락주구도 바로 층수 제한을 받는데
이 장소에 들어가서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는 몇 층 이하밖에 못 지는가? 4층 이하밖에 못 진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왕에 층수 나왔으니까요. 여기 봐봐. 이 장소에다 공원 만들겠다 해서 도시군가로 다 결정 고시했습니다. 그런 부지를 도시군계획서를 하지 않습니까? 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적법 절차인 허가를 받아가지고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든 또 단독택을 건축하든 그럴 때는 층수를 잘 봤는데 몇 층에만 건축하도록 기재받는가? 3층이야. 이렇게 층수 문제를 동시에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거기 나올 것인데 28페이지 나오지 않습니까? 28페이지 나오죠. 찾나요? 28페이지 보면 이제 금방 설명했던 층수의 문제들 다 종합 정리되어 있습니다. 돼 있죠? 가로 2번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층수 잘 받는 용도적 해가지고 별표 따당 3개 해놨죠. 오른쪽 페이지 건축법령상 층수 산정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됐죠? 다시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27페이지 유황의 본짐에 27페이지 본짐에 27페이지 봐보세요. 이렇게 용도 지역을 지정하게 되는 이유는 각각의 지역별로 건축 행위 제한을 감해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행위 제한 용도 지역별 이것부로 용도지라는데 용도 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시설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이걸 행위하는데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은 무엇이 정하는 바에 따를까요? 1. 건축법령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용도지라 합니다. 이제 금방 언급했던 것들 이런 용도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자인 행위자는 무엇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그거에서 정한 바에 따를까요? 용도지별 행위자는 무엇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법령 2. 국토개법 시행령인 대통령령 3. 도시개발법령 예? 그렇죠. 대통령령 국토개법 시행령 알겠죠? 중에 그래 용도지별 행위자는 무엇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요? 대통령령 대통령령은 국토계획법률 시행령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건축법령이 아니라 무엇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데 대통령령에 의하면 이런 용도지별 행위 제한을 규정해 놓고 있는 바 그 중에 이 많은 용도적 중 이걸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이 있다. 단독택 건축 금지 지역이 있다. 무슨 지역에서는 단독택을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단독택을 건축하려는 토지 매수인이 찾아오면 공연중개사인 중개업자는 그자에게 중개사는 안 되는가? 무슨 지역일까요? 거기 써놨습니다. 바로 이 많은 땅 중에서도 유통상업적하고 전용공업적은 단독택 건축이 금지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무슨 지역이요? 유통상업적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전용공업적 이거 아셔야 돼요. 여기 봐봐요. 유통상업적 유통기능 필요지겠다. 지정한 것으로서 주로 물류센터 창고를 지는 땅으로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단독택이 들어가는 부적자라고 보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 다음에 이 전용공업적은요. 중화공업, 공해석 공업을 수용하지 않은 지역 아닙니까? 심나는 공장이 들어가는 땅들입니다. 그래서 주거 공간으로는 좀 부적자이기 때문에 단독택 건축이 금지되고 있다. 꼭 아시고 그 다음에 이 많은 용도적 중 바로 유락설 유락설이라고 하는 것은 유흥주점이라든가 카지노 영업소라든가 무도작이라든가 무도학원이라든가 단란주점 중 150점부터 이상인 그런 것들을 바로 유락설하는데 유락설의 입지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은 오직 무슨 지역만 가능한가? 상업지역만 가능하다. 이걸 꼭 알아셔야 돼요. 다른 지역은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 몇 페이지 써놨냐면은 27페이지하고 28페이지 나올 겁니다. 그쵸?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그 교재에 있는 것을 잘 보면서 따라오면 돼요.
그래 유락서로 건축이 금지되는 지역과 허용되는 지역을 정확히 하셔야 되겠다. 유락서는 오직 어디에만 건축 입지가 가능한가? 상업적 이렇게 하시고 이 많은 용도적 중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고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다. 거기 나와 있죠.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주소가 몇 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까? 5개층이죠. 그래 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땅은 바로 도시에 있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만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 지역을 벗어나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없는 겁니다. 녹지역은 4층에 밖에 못 지죠. 보생계 관리지역도 4층에 밖에 못 지죠. 농림적 자연형 보존 역시 아파트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은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 상, 공에서 찾게 되는데 바로 이 중에서도 자 주거적은 일종하고 아파트는 상극관계에 있으니까 일종은 안 되는 겁니다. 어디는 안 된다고요? 일종은 안 돼요. 주거적 중 일종만 아파트 질 수 없다. 일종 전용, 일종 일반 주거전 아파트 질 수 없고 나머지 주거전 된다.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적 있지 않습니까? 상업적은 아까 단독택도 질 수 없는 지역이 있었죠. 무슨 지역이었나요? 유통상업적. 그래서 이 지역만 아파트 건축할 수 없고 세 가지 지역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업적. 공업적 중 전용 공업적은 단독택도 못 지지 않아요. 아파트 더더욱 못 지는 겁니다. 일반 공업적도 공단을 주로 세우지 않는 곳이니까 여기다 아파트 지지 못합니다. 준 공업적은 사원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업적은 무슨 상업적만 빠지고 다 질 수 있는가? 유통. 공업적은 무슨 공업적만 되는가? 준공업적. 그리고 주거적 중 무슨 주거적만 안 되는가? 일종만 안 되고 다 된다. 이렇게 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많은 용도적 중 바로 이 숙박설이 좀 출제가 유력시 되다가 그랬는데 이 숙박설 하면 모텔, 호텔 이런 거 있잖아요. 관광호텔 알겠죠? 이런 것들인데 이 숙박설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죠. 바로 여러 개 많은 땅 중에서도 숙박설은 주로 상업적의 허용이 일단 되는 겁니다. 어디에 된다고요? 상업적이 된다. 상업적은 다 돼요. 상업적은 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적에 있는 땅 중에서도 상업적은 다 되는데 주거적은 절대 되는 거 없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주거적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모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모텔 같은 거 숙박실 뭉쳐 있잖아요. 시내 보면 알겠죠? 그게 함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은 주로 상업적이라든가 아니면 이 준공업적이나 될 거예요. 준공업적. 어디다고요? 준공업적. 알겠죠? 준공업적. 그 다음에 계획관적. 어디냐? 계획관적. 이렇게 계획관적. 보고 계신가요? 계획관적도 됩니다. 근데 계획관적은 4층 이하밖에 못 돼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특히 주의해야 되는데 녹지역이 어디냐? 이 자연 녹지역 있지 않습니까? 자연 녹지역은 전반적으로 다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 녹지역 중에서도 자연 경관이 빼어나 가지고 관광객들 유치해서 관광수익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광 진업에 따라 관광단지다, 관광지다라고 지정된 곳에서만 허용되지 자연 녹지역 전반적으로 허용된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알겠나요? 거기 써놨을걸? 있었어요. 그래 숙박설이 일단 상업적 다 된다. 그 다음에 공업적 중 어디만 된다? 중공업적 찾았나요? 그 다음에 계획관적 되는데 몇 층이야만 된다? 4층이야. 자연녹지는 다 되는 게 아니라 어디만 된다고요? 관광지, 관광단지 이렇게 좀 알으시고 계획관적은 4층에 밖에 안 된다. 이걸 특히 작년 재작년감에도 3층 이하로만 건축하도록 규제했었는데 작년에 현 정부에서 바로 한 층을 더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4층까지 지도록 허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단 통과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왕의 본짐에 바로 29페이지 가로 3번 찾았나요? 가로 3번을 보시면은 용도적 안에서 건축자는 조금 전에 무엇에서 정함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에서 정함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에 대한 특례가 있다. 동그라미 1번 2번이 그것인데 특수 장소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행위자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특별 장소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 특별 장소에서의 행위자는 근거법령. 여러분이 농공단지를 만났다.
농공단지 안에서 행위자는 무슨 법을 봐야 알 수 있는가? 산업, 입지 및 결함법률. 아주 잘 나오니까 짝짓기해서 잘 알아두시고, 여러분이 농림적 중에서 또 농업진흥적에 있는 땅을 만났다 그러면 농지법, 농업진흥적 중에서도 보전산지를 만났다 그러면 산지관리법, 농림적 중에서도 초지를 만났다 그러면 초지법. 반드시 농림적 중에 그런 것들이 존재해야 특별법인 그런 개별법에 따라 행위자를 받게 된다.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농림적 중, 농업진흥적은 농지법에 따라 행위자를 받고, 농림적 중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농림적 중 초지는 초지법에 따라 행위를 받는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적 중에 공원구역이 있다면 자연공원법, 자연환경 보전적 중에 상선보호가 있다면 수도법, 하수법이 아니다, 상수법 아니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중 생태계 그 해양 보호가 있다면 해양 생태계 보호 및 관련한 법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적 중 천연기념물과 그리고 지정문화재라든가 그 보호가 있다면 무슨 법? 문화재 관리법입니까? 보호법입니까? 보호법 아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자연환경 보호적 중 수산자원 보호가 있다면 수산업법입니까? 수산자원관리법입니까?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행위자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짝짓해서 알으시고, 동그라미 2번은 꼭 읽어두시고 넘어가 보세요. 동그라미 3번 1 연결해서 또 봐보죠. 동그라미 3 보면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자는 건은 무슨 시설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가? 도시 군계획시설. 이 도시 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 군계로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이 결정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그 주가 뭐가 규제되어 있던 도시 군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적, 용도주에서의 제한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밑에 가로 4번도 시험에 바로 나오죠. 이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자는 이렇게 우리네 땅에 용도지역이 딱딱 지정됐다면 각각의 지역별로 행위자를 적용하면 되는데, 아직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땅이 있다. 여기 봐봐요. 전 국토, 도, 관, 농, 자로 다 지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네 가지로 지정되어 있는 땅이 있는 반면 아직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로 결정나지 않는 그런 지역도 있다. 이 지역을 뭐라고 한가요? 미지정적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지역을 미지정적이라는데, 미지정적에서의 건축물로 건축 제한, 건폐율 규정, 용적률 규정을 정할 때는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자연환경 보전적이지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아니다. 아시고, 그 다음에 이 도시역 중 이 많은 세분된 지역이 있는데 아직 세분 용도로 지정되지 않는 미세분지역이 있다면 이 지역에서의 건축물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은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보전, 녹지적.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관리적 중 보, 생, 개로 아직 세분화 안 된 그런 미세분지역이 있다면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가? 보전, 관리에 관한 그 건축물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정해서 이용하면 된다라고 알아시고, 이런 미자가 들어간 지역은 다 보전과 관련된 지역의 규정을 정해야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 녹지지역, 보전 관리지역. 이런 보전에 관한 건폐율, 용적률은 똑같아.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80% 이하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셔서 바로 5번도 이번 코스에서 잘 봐두세요. 도시역에서의 다른 법률로 적용 표지에 나와 있죠. 여기 봐봐요. 전국에 있는 토지 중 도시역에 있는 땅이 있고요. 비도시에 있는 땅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가 비도시입니다. 그래 도시역에 있는 땅과 비도시에 있는 땅과 관해서 이 도로법상 접도구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접도구라는 것은 이렇게 도로가 있다. 그리고 도로가에 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이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막무가내 개발행위 적법 절차를 거쳐서 한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도로 지반을 건드려서 이게 침식해 하고 도로 안전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로 주변에서는 되도록이면 개발행위 못하도록 규제하고자 도로 옆에다 지정해서 규제하고 있는 것을 접도구역 이렇게 합니다. 저발접 도로도에서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일반 도로는 보통 작년에 법을 개정해가지고 작년 재작년인데 이 도로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5m까지만 후퇴해서
얼마까지요? 5m까지만. 고속도로는 최대 20m까지 후퇴해서 접도구역이다라고 지정할 수 있도록 우리 도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접도로 딱 정고시해버리면 이 안에 편입된 땅에서는 건축물 건축, 공개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을 못하도록 규제받습니다. 알겠나요?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들어봐요. 이런 도로법상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 우리 도로법 4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은 도시역에 있는 도로가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시역에서는 도로법에 있는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역에 도로가 있다면 도로가에 옆에다 접도구역을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도시역에 도로가 있다 그러면 이 지역에다만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되니까 여기에다만 지정을 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셔요. 이해돼요? 비도시에다만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접도구역을 지정해 나갈 때는 어디에 있는 도로가 있다만 지정해서 규제할 수 있냐? 비도시화 이렇게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인 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 녹지역에 가봤더니 도로가 있고요. 도로가 옆에 논밭이 있습니다. 중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의뢰인이 물어봅니다. 이걸 땅을 살려도 아직 접도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는데 접도구역을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규제버리면 내 땅 별로 개발할 데가 없는데 이걸 접도구역을 지정해 나갈 수도 있습니까? 아직 지정이 안 됐지만 장래 지정 가능합니까? 지정 못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할까요? 아니면 절대 지정 못하니까 걱정 말고 사세요 이렇게 한 게 나을까요? 몇 번일까요? 오, 좋아요. 2번이죠. 절대 지정할 일 없습니다. 지정권자도 법적으로 지정 못하는 것이죠. 무슨 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역에서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지정할 일은 없습니다. 걱정 마시고 사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어디에서는 근데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고요? 도시역이 허적인 보호생계 관적이 있는 도로가 주변이라든가 농림적 주변이라든가 자연환경 보호전적 미지정적이 있는 도로가에 따른 적용이 되니까 아직 지정이 돼 있지 않다면 언제든지 지정하려도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왕에 나왔으니까 도로법에 하면 도로 경계선을 기준해서 몇 미터까지 묶어서 규제할 수 있다고요? 5m.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몇 미터까지 후퇴할 수 있다고요? 20m.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이 중개사가 되려면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몇 미터요? 아주 중요해요. 현장에서는 중요해. 이게 재산권하고 그리고 돈하고 직결돼 있거든. 알겠죠? 자, 여기까지 알았으면 되겠고 다시 한번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에 있는 모든 규정을 다 전면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만 적용하지 않는다.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만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도로가 주변에 따른 절대 접도구역을 정할 일은 없다라고 기억하시고 비도시에서만 적용하니까 비도시에 있는 도로가 있다만 접도구역을 정해서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법상 이 우리가 농지를 취득해 나가고자 할 때 매매계약 같은 걸 체결해서 등기를 쳐야만이 소유권 이득을 쳐가지고 해야만이 마침내 민법상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해서 내가 농지를 취득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농취증을 발급받아서 내세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등기소장도 농취증을 발급받아서 내야 하는 경우는 발급받아서 내도록 해야 됩니다.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 그냥 등기하면 등기법상 등기 가까스니까 등기를 해줄 수 없습니다. 이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어느 지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취증을 발급받아 와라고 할 수 없는가? 바로 이 도시역에서는 농지법 제8조에 있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건 아니고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 도시역에 있는 땅 중에서도 주거, 상업적, 공업적. 그러면 여기 다 이렇게 여기까지 상업적이 공업적이 여기까지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농지는요. 이미 주거적이다, 상업적이다, 공업적이다 라고 국장과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할 때에 그 안에 농지권이 포함되게 될 때에는 미리 바로 농지 전용권에 대해서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장하고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상태에서 이 주거적이다, 상업지다, 공업지다라고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편입되어 있는 농지는 이미
지정이 되게 되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지정이 돼버렸다면 농지적 협의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알겠나요? 뭐가 끝났다? 농지 전용 협의를 이미 마친 농지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전용해서 개발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지증을 발급해서 내라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요. 이해됩니까? 경매법원에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있는 농지를 바로 등기 신청할 때도 등기소장도 농지증 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적용하지 않거든. 농지법 제8조에 있는 농지취득 자격증명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그러나 이 도시역 중 보전성을 요구하는 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녹지하면 세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보전, 생산, 자연녹지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는 적용된다. 비도시역은 당연히 적용되고요. 알겠죠? 녹지역은 적용된다. 보, 생, 자, 녹지역에서는 농지법 제8조에 있는 농지취득 자격증명한 규정을 적용하니까 여기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해서 내세요. 그러면 내야 등기를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다만 이 녹지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목적이 여기서 도로 만든다, 공업 만든다 이런 것들을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라는데 그 사업 시행차 필요해서 취득할 때는 적용을 하지 아니하므로 농지증 발급을 요구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나왔으니까 농지증은 발급을 해줄 때 발급권자가 누굴까요? 발급권자 농지 소지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지 군수는 절대 아니다. 이게 키포인트라고 그랬죠. 여기까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면 좋겠고 농지증은 꼭 시험에 나옵니다. 농지법을 통해서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은 농지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왕에 나왔으니까 농지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농업인이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할 때는 농지증 발급을 받아야 할 장소에서는 발급을 요할까요? 요하지 않을까요? 농업인이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한다. 그때는 농지증 발급을 요할까요? 요하지 않을까요? 농지증을 정해받는 장소에서 농지 취할 때 농지증 발급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그렇죠. 요한다가 정확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 요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할 때도 농지증 발급을 요합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하면 등기 신청 농지증 발급받아 오세요. 그러면 발급받아 내야지. 발급받아 오지 않으면 등기 각하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말점 용농을 하고자 바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을 요할까요? 요하지 않을까요? 요한다. 알겠죠? 요한다. 아주 중요하죠. 어저께 했는데 자,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하가 농정 신고를 마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한다. 자, 그 다음에 학교 등이 농대 뭐 농업학교 있잖아요. 농업학교 뭐 학교 등이 농업생산자체 농업기자재를 생산한 자가 실습지, 연구지, 시험지, 정묘 생산지로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할 때는 농지증 발급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한다. 좋아요. 이제 제대로. 그 다음에 농업진흥적 밖에 있는 농지로서 그 최상단부터 최하단부까지 그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를 취할 때는 농지증 발급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한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연녹지적 계획과정에 있는 농지를 비축농지로 삼고자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농지증 발급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한다.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알겠죠? 요한다. 자, 아무튼 너무 깊게 들어갔네. 농지법까지 가버렸어요. 자, 아무튼 여기 봐서 이제 여기 자, 그래 이 농지증 이 파트 아까 그 박스 있잖아요. 그 박스를 좀 잘 정리해 두세요. 알겠죠?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한없이 들어가 버리니까 여기서 중단하고 잠시 쉬었다가 31페이지 이왕에 31페이지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 미안한데 31 여기까지 이 용도 지역별로 우리가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는 규모의 차이를 가하해서 이것과 이걸 적용하죠. 건폐 용률은 꼭 시험에 나옵니다. 건폐 용률 뜻은 꼭 아셔야 돼요. 먼저 뜻부터 생각해 봅시다. 건폐율이 뭐냐 그러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를 말한다. 이때 하나의 대지 안에다 두 동 이상을 건축하게 될 때는 개별 건축물로 건폐를 그 대지에서 정합니까? 합산해서 정할까요? 합산해서. 그래서 하나의 대지 안에 두 동 이상이 들어갔을 때는 건폐를 바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합계 곱하기 100% 해서 건폐를 산정하면 된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건폐는 건축물로 수평적 규모를 규제함에 불과하지 건축물 높이 층수를 규제하는 성질은 전혀 없다. 이걸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의 비례입니까? 연면적의 비를 말하죠. 이러한 용적률을 적용해 나갈 때도 하나의 대지 안에 두 동 이상을 세우게 될 때에는 각각 건축물별로 용적률을 적용할까요? 합산해서 적용할까요? 합산해서. 그래서 하나의 대지 안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합계 곱하기 100%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십시오. 알겠죠? 이때 용적률 산정식 연면적에는 바로 그 건축물 내에 어떠한 면적이 있다면 제하는가? 지, 주, 피, 제. 지하층은 무조건 용도와 관계없이 다 제하고, 지상 부속 용도의 주차장 면적도 제하고, 초고층 건축물이라든가 준초고층 건축물 설치되는 피는 안정의 면적도 제하고, 건축물 경사 지붕 안에 있는 대피관의 면적도 제한다. 이렇게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용도적별, 이것부로 용도지라는데, 용도, 여기 봐봐요. 용도적별 건축물의 건축 제한이 행위제한. 행위제한 아까 무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국토개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거 절대 아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용도 지역별 봐봐요. 용도, 이거 용도지라.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로 최대 한도도 무슨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건축법령입니까? 국토개법령입니까? 국토개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그 수치가 바로 국토개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거 이해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시험에서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아닌 것은 1. 용도 지역별 건폐 용적률 최단도. 2. 공개공지 확보 규정. 3. 결합건축. 4. 건축선의 지정. 이렇게 또 대지 분할 제한. 이런 게 나오면요. 답은 이거예요. 알겠죠? 이것은 무슨 법령이 규정됐다고요? 건축법령이 아니라 국토개법령이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때 국토개법률이 하면 이 용도적별 건폐율과 용적률 최단들을 3단계로 규제해 놓고 있다. 1단계는 법률, 국토개법률, 구지역. 2단계는 대통령령의 시행령. 3단계는 특광특특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로 규제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흐름을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때 이 국토계획법률이 하면 이 구지역, 주, 상, 공, 노, 보, 생, 계, 농자 이 구지역에 대한 건폐와 용률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건폐를 먼저 보면 주상공록에서 7972 보고 계신가요? 그 다음에 보생계 농자는 22422 그거 아셔야 돼요. 용적률을 보면 자 주상공록에서 5, 1541 500 1500 400 100 보생계 농자는 80 80 100 80 80% 이하다. 이 수치 정확하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역 내 세분되어 있는 그 용도적별 그 건폐가 용도 최단들은 대통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 그 수치를 보면은 전용 1, 2종, 일반 1, 3종, 중 1, 6은 전일준 공업적, 보생자, 녹적 이 순서를 머릿속에 입력하고 그걸 전체하고 건폐를 보면은 전일준 주거적 보겠습니다. 바로 55, 66, 57. 그 다음에 중일육은 상업적은 9887. 전일준 공업적은 777. 그 다음에 보생자 녹적은 222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용적률을 최소한다면 됩니다. 최소한은 몰라도 돼요. 그래 제1종 전용 주거적은 1종이니까 100. 1종이니까 100% 이하. 여기다 플러스 50 하면 돼요. 그러면 150,
200, 250, 300, 3조니까 300으로 끝났는가 확인해보고 준 주거지는 5자니까 500 법률의 신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그 다음에 전일준 공업적 또 규칙을 적용한다. 전용 공업적은 300, 300에다 플러스 50 하면 350, 400.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업적도 규칙이 적용되는데 중일, 유군 이 순서를 알아두시고 중심 상업적은 1500 거기다 마이너스 200 하면 1300, 1100, 900 플러스 이하다. 그 다음에 이 녹적 보생자가 있는데 보전 녹적만 80% 이하고 생자는 100% 100% 이하다. 그리고 특히 비도시역 중 계획관리적은 바로 개400 해서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되겠다. 개400 계획관리적은 건폐는 40, 용률은 100% 이하고 비도시역은 다 20% 이하, 80% 이하인데 이것만 개400이다. 특히 도시역 예허척에 지정되어 있는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도 역시 개400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건폐율과 용률의 최대한도 수치를 수사팔에서 수산량 보고도 좀 알아주시고요. 수사팔. 그리고 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놓고 있는 계획관리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놓고 있는 계획관리 경우는 그 지역의 용률을 125%까지 완화 적용을 해서 성장을 시키도록 해 나갈 수가 있다. 몇 %까지요? 125%. 무슨 지역일 때요? 계획 관리일 때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리고 자, 자연 녹적의 개발 진주가 지정됐다. 그러면 건폐는 10% 플러스 해주죠? 도시역 예허적의 개발 진주면 개400 이거 꼭 기하두시고,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 바로 건폐율 아까 자세한 설명드렸는데 2번, 3번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께서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게 되는 지역은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연녹지역이 있는데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고시해놓으면 건폐를 10% 플러스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건폐를 얼마요? 10%. 자연녹지역은 그러면 30이 될 것이고 계획관리적은 50이 될 것이고 생산관리적은 30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를 건폐율로서 정리해 주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